파랑, 오행의 태과불급입니다. 예, 첫 번째 그 설명인데요. 태과, 예, 지나치다라는 뜻이고요. 불급, 모자른다라는 뜻이죠. 화면에 그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좌측 그림은요, 큰 그릇에 작은 불이 있고요. 우측 그림은 반대로 작은 그릇에 큰 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태과 불급이에요. 태과를 기준한다면요, 좌측 그림에서는 그릇이 태과, 우측 그림에서는 불이 태과한 것이죠. 예, 불급을 논하면요, 좌측 그림의 불과 우측 그림의 이 그릇이 불급한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태과불급이에요. 태과불급은 지나치거나 모자람, 예, 이것에 대한 것을 논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그 핵심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태과불급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것이 주체가 되고 어느 것이 객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태거와 불급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위에 그림에서는요, 그릇과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릇을 기준했을 때 태과 불급을 논할 수가 있고요. 또 불을 기준했을 때 태과 불급을 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릇 대 불이라는 음양 관계에서 예, 두 가지가 더 확장이 되니까 사상으로 발전이 되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자,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작아요. 또 두 번째는 음식점에 갔는데 예, 정말 맛없어요. 근데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불편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금방 얘기한 것은요. 예, 그 맛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어요. 맛있는데 양 적다. 그 다음에 맛없는데 양 많다. 그러면 반대로 양을 기준해 보게 되면요. 좀 말투, 어투가 좀 달라져요. 양은 좀 작은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양이 굉장히 많긴 한데 맛은 좀 별로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로 나눈 게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요. 말 장난 같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그 나눠야 되냐라고 강변을 하냐면 실제 상담이나 혹은 그 사주 분석을 할 때요. 특히 이제 상담 중에 많이 나와요. 다르고 다르다 해서 상대방의 말투가 기분이 나빠서 예,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분석하거나 상담할 때 이러한 기준점이 상대방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자기의 이야기를 강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바로 이 태거와 불급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거와 불급은 상당히 그 사상으로 음양 관계에서 사상으로 확장을 해서 분석했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단순히 또 그냥 그 음양 관계를 그 안에서만 발생이 되는 음양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 사춘기 아이들이요, 예,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거를 막 부모님이 쉽게 쉽게 사줍니다. 그럴 때 아이가 집에 와서 투덜거려요. 누구네 집은 모두 사주는데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돈도 못 벌고 막 이래요. 참 마음 아프고 그 다음에 참 그 괴로운 상황일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태거했다는 생각 안 해요. 태거했다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냥 부모가 불급해라는 원망, 뭐 이렇게 섭섭함, 뭐 이런 것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 음적으로 그 집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바깥에 양적인 부분에서 시각에서 본다면 아이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그죠? 또는 부모가 불급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음양관계로 그 집안의 내막을 모른다면 단순히 음양관계로 정말로 부모가 불급한 것인지 아이가 태가한 것인지 이렇게 분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이것을 확장해서 다른 바깥쪽, 또 바깥쪽 시각이라는 것은 뭐 평균치 같은 거겠죠. 사회적 평균치, 예, 이런 것을 기준해서 또 토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태과 불급은요, 기준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오행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지껏 그 만약에 아까 음식의 맛에서 또 양에서 맛 없고 그다음에 양 작고 최악이겠죠. 예, 근데 맛있고 양 많은 걸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것은 토가 나타난 거예요. 토. 그래서 운동성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고 양 많게 만들 수 있을까? 예, 단가를 맞추면서겠죠. 음식점 식당 주인이라면요. 이렇게
이 토라는 어떤 주체 세력, 주인이겠죠.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운동성으로 확장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태가불구의 그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예, 오행의 태가불급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설명입니다. 사상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태과할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태과에 대해서 가와 나로 나눠놨습니다. 왼쪽, 오른쪽 가나요? 자, 생이 지나치게 많을 때와 그 다음에 극을 너무 강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생극을 기준으로 나눴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꼴 해놓고요. 반대의 사상도 또 만들어냈어요. 생이 지나치게 많을 때라는 얘기는 오히려 받는 쪽이 약할 때도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또 극을 하는 쪽이 태강할 때는 극을 받는 쪽이 약할 때일 수도 있죠. 이 양쪽으로 나눈 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의 1번부터 반가로 1번부터 설명을 또 해볼게요. 예, 목다 화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이 꺼져요. 불이 삼켜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요즘 캠프파이어 같은 하는 이런 모닥불 이런 것을 많이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불 기운이 너무 약할 때 큰 통나무를 집어넣는다. 당연히 안 붙죠. 꺼지죠. 이것이 불은 약한데 너무 큰 나무가 들어왔어. 이것이 뭔가요? 목다 화식입니다. 생이 지나치게 강했어요. 화다토죠. 예, 불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때요? 흙으로서의 익육 배식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본래의 성격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게 사막이죠. 그죠? 자, 토다금매. 흙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금붙이가 땅속에 너무 깊이 묻혀 있어요. 캐낼 수가 없죠. 이 지구의 내핵 부분인가요? 뭐 거기를 지나다 보면 내핵 부분 전이래나 거기를 지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냥 뭐 태산처럼 쌓여 있대요. 근데 그것이 뭐 몇천 킬로 땅속이니까 캐올 수가 없지요. 토다 금매입니다. 자, 금다수타. 이것은 이제 광물성 성분이 많으면 물이 탁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수와 광천수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생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이죠. 음용할 수 있는 물. 근데 광천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광천수는 이 물속의 미네랄 성분, 그러니까 광물질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광천수, 예, 이런 것이 이 물이 탁해진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다목부, 예, 만약에 물이 이제 적당히 있어요. 그러면 물이 적당히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죠. 근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떠오르거나, 그렇죠? 죽어버리죠. 예, 이것이 생이 태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기에 사자구의 네 글자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목다시 화다토조, 예, 이렇게 이 사자구까지 다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역학하는 학자, 예, 이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겠죠. 예, 그래서 저 능력이 되시고 암기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 사자구도 좀 외우시면 좋고요. 자, 요번에는 똑같이 지나치게 하는데 요번에는 극을 기준한 거예요. 극. 목다토실. 예.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분을 키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시는 현상일 텐데요. 분갈이를 몇 년간 안 하고 화분은 적당한데 나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적당한 것보다 좀 더 클 경우가 있죠. 몇 년 지나서. 그래서 몇 년 동안 분갈이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분갈이 한다고 나무를 싹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흙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나무 뿌리만 있습니다. 신기해요. 나무가 성분이 초산이 나온다고 그러나요? 뿌리에서. 그래서 광물질까지 다 녹여서 흡수해버렸나 봐요. 예, 이것이 그래서 목다토실입니다. 자, 화맹근변. 예, 화가 너무 맹렬하면 금이 너무 변해서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이렇게 농기구를 만들고 싶은데 불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것이 쇠가 빨갛게 다를 정도가 돼갖고 두들겨서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녹아버려요. 물처럼. 그런 방법이 없죠.
예. 그러면 물론 뭐 그 주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서 붓는 거. 예. 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이 화면 근변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너무 태강해서 극반 쪽이 약해서 문제가 됐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 전까지 예. 쇠가 물로 변해버려서까지만 하죠. 자, 토다 수장. 예. 이 그 물이 그 좀 흘러가고 또 물은 우리가 그 식물들이라면 뭐 흙 속에 있는 물이면 충분하겠지만 뭐 동물이나 이 사람들 이 동물들은 마셔야 되죠. 근데 물이 있기는 한데 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습기로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럼 마실 방법이 없죠. 문제가 됩니다. 금다목항. 예. 바위가 너무 많은 산은요,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이 이게 황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영화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 황량한 황야라고 그러죠. 황야. 그래서 이것이 거칠 황자 황야죠. 이런 식으로 바위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다화소 당연히 뭐 물이 많다면 불이 꺼져 버리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위에 그 태가불구에서처럼 불은 조그맣고 그다음에 그릇은 너무 크면 예, 또 역할을 못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태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을 해주던 극을 해주던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아까 그 칠항의 그 키워드가 마땅히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땅히. 그러면 이 파랑의 키워드는요. 적당히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맞아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그 태가불급, 불급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장난 같이 똑같이 또 요번에는 그 생해 주는 것이 불급하거나 혹은 극을 받는 것이 또 불급하거나 극을 하는 것이 또 불급하거나 할 때 얘기입니다. 다 계속 이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로요. 자, 오행의 태가불급 세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에서는요, 생을 하거나 극을 하는 쪽이 주체가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설명에서는 극을 당하거나 생을 받는 쪽이 주체가 되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불급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상생의 관계에서 생을 받는 쪽이 지나치게 크면 생해 주는 오행이 오히려 그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을 받는 쪽이 너무 크면 역시 극을 하는 쪽이 의미가 별로 없죠. 자, 생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부자에게 수고했다고 10,000원 줬어요. 별 의미 없겠죠. 상생을 받는 쪽에서. 극도 마찬가지죠. 상당한 권력가나 대단한 그 폭력가가 있어요. 하지 마. 뭐 이렇게 그 권력을 폭력을 휘두르지 마 했어요. 말 안 듣지요. 예, 국내 정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당하는 쪽이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가에서는 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나에서는 극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부터 보죠. 화다목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화다목분. 예, 불이 너무 세요. 그러면 이 나무 젓가락이라든지 뭐 성냥개피 몇 개, 예,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겠죠. 예, 그래서 화다목분. 자, 목생화인데요. 주체가 먼저 나왔어요. 주체, 생을 받는 화가 먼저 나왔습니다. 예,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다화식. 토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그 불이 맥을 못 추죠. 이런 부분은 그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불을 흙으로 덮어서 끄는 거, 예, 이런 것이 토다화식입니다. 금다토황.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밭이 황량해지지요. 실제로 그 돌멩이가 많은 밭에서 그 뿌리식물들 이렇게 그 재배를 해보면 흉터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똑바로 말끔히 깔끔히 이렇게 성장을 못하죠. 예, 이것이 금다토황입니다. 그래서 뭐 바위가 많은 땅, 예, 이런 것들은 전부 황량한 것이죠. 예, 수다 금침. 물이 너무 많으면 금이 가라앉는다. 예, 뭐 배 같은 케이스죠. 배라는 것은 일정한 그 부력을 유지해야 수면에 떠 있는 건데요. 막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물이 막 배를 덮치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배가 침몰을 하죠. 예, 이런 것이 수다금침입니다. 자, 그리고요.
목다수건, 예,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요. 몇 방울의 물로 나무를 전부 키울 수는 없죠. 예, 이런 것이 목다수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생을 받는 쪽이 지나치게 강하면 생을 해주는 쪽이 힘만 들 뿐, 예, 뭐 고맙다 아니면 생을 받아 좋다 이런 티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요.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극을 볼까요? 토다목몰 혹은 토다목매, 예, 역시 묻혔다라는 의미죠. 예, 매몰이니까요. 어, 고속도로 경사지 같은 곳에서 흙이 흘러내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를 하죠, 나무를. 근데 이 장마철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것이 좀 약해지면서 흘러내리면서 나무가 덮여버리죠. 그러니까 목국토의 효과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경사지에서 식재를 해서 이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놨는데 그것이 산사태가 나버리게 되면 그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토다목매이죠. 자, 그리고요, 수다토류. 이것도 역시 뭐 홍수 때 많이 나타나겠죠. 제방, 뚝방 이런 것들이 물이 너무 많아짐으로써 토국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화맹수건. 이것도 불이 너무 강하면 물로서 불을 제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후라이팬 같은 거 벌겋게 달랐을 때 거기다 물을 올리면 순식간에 증발하는 거죠. 이 불을 다루는 분들, 화재를 진압하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불이 너무 강렬할 때 수국화를 쓰지 않고 화생토로서 불을 흙으로 이렇게 덮으면서 열기를 뽑아버리죠. 이런 것이 화맹수건입니다. 화가 너무 맹렬하면 수로 통제가 안 되는 케이스죠. 금초화미, 이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해요, 단어가. 화미금초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불이 미약하면 쇠가 끌리기만 한다 이런 거죠. 쇠가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불이 미약하면 쇠를 이렇게 녹이거나 아니면은 벌겋게 달궈서 뭐 농기구도 만들고 각종 공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불이 너무 약하게 되면 그냥 끌림 정도, 그름 정도만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예, 이것이 화미금초입니다. 목다금결. 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바위가 깨진다. 예, 이런 거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의 끝에서 초산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절벽에 보면 멋지게 걸려 있는 소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것을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커트 면도칼 같은 게 있어요. 커트 면도칼. 이걸로 가로수를 베거나 자를 수는 없죠. 오히려 가로수 같이 큰 나무를 커트칼로 이렇게 탁 쳤다. 쇠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쇠라도 목이 많거나 강하거나 목강하게 되면 금결하게 되겠죠. 목강하게 되면 금결. 또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도끼도 이빨이 빠진다고 그러죠. 예, 너무 많은 장작을 패면 도끼도 이빨이 빠집니다. 그래서 목다하거나 목강하면 금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오행의 태가불교에서 앞에 두 번째는 생을 하거나 그걸 하는 것이 주체가 되었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급자 혹은 고급자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오행의 태가불급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반대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행의 태가불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죠. 자, 구항 오행의 5가지 작용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응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주를 실제 분석하거나 통변을 할 때 이 5가지 작용력을 기초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1번 오행의 5가지 작용이라고 적어놓고요. 거기에 가서부터 마까지 5개를 적어놨는데요. 이 설명을요. 오른쪽 그림에서 해볼게요. 처음에 어느 글자든 오행의 어떤 기운이든 하나를 주체 세력을 잡는 거예요. 주체 세력. 그러면 이 주체 세력이 1번입니다. 1번. 그러고 나면 4가지 추가적인 어떤 운동성이 발생이 돼요. 하나는 뭐죠? 목생화. 그렇죠?
내가 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수생모, 나를 생해주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목국토 해갖고 주체가 극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금극목해서 이 주체를 극해 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주체가 정해지게 되면요. 네 가지의 추가적인 운동성이 발생이 돼요. 이것은 그 어떠한 오행을 기준 잡든지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금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요. 금이 요번에는 주체 세력이에요. 금이 주체 세력. 그러면 이것이 1번이겠죠. 1번. 그러면요. 금이 생해주는 금생수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나를 생해주는 토생금 이것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극할 수 있는 금극목이 네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를 극해오는 화극금 이것이 다섯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오행을 기준하든지 이렇게 다섯 개의 작용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이 주체가 되는 것은요. 실제 사주에서 나와 똑같은 기운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기운이. 그래서 이것을 그 이 뒤에서 배우는 이제 십시란 것에 가게 되면요. 십신 거기에 가게 되면 비겁이라고 불러요. 비겁. 그래서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운동성이 있다는 것은요. 마지막 그 장에서 배울 그 육친 그다음에 십성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그 장에서 이 오행의 다섯 가지 작용이 가미가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10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50가지로 설명할 수 있게끔 크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설명을 해도 10가지의 기준점을 갖고 설명하는 사람과 50가지로 확대 설명하는 사람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행의 다섯 가지 작용력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잘 이해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확히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주체가 있고요. 내가 생활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 그래서 생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극하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극해 오는 것. 해갖고 극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구황의 그 오행의 다섯 가지 작용 중 두 번째 설명입니다. 2번 음양의 구분과 그 다음에 중화입니다. 예, 가항과 나항으로 나눠놨는데요. 자, 가항 오행의 음양 구분입니다. 오행을 다섯 개를 두 세력으로 구분하겠다. 음양처럼 두 세력으로 구분하겠다. 이 뜻인데요. 이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생조와 설기입니다. 생조, 설기. 예, 이 생조라는 것은요, 나를 강하게 하는 쪽이고요. 설기는 기운을 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기운을 빼는 것. 자, 여기에요. 목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목을 주체 세력으로 잡죠. 예, 주체 세력으로 잡아보죠. 야, 그렇다면 목과 똑같은 또 이 주체 세력과 똑같은 또 하나의 목이 사주상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조라고 합니다. 조. 예, 돕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생은 아까 배웠죠. 수생목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 수의 부분이 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와 목 이 두 가지는 목을 강화시키는 요소죠. 예, 이 부분이 생조입니다. 그리고요. 설기는 화토금인데요. 일단 목이 화를 생한다. 나무가 자기를 태워서 불을 크게 만든다. 예, 목이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빠지는 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기이고요. 자, 목국토입니다. 이것은 그 주체 세력이 그 남을 극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막 야단치거나 소리 지르고 있거나 또 누구를 뭐 때려야 되거나 이래요. 역시 육체적으로 힘들죠. 금극목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혼나고 있거나 또 매를 맞고 있거나 역시 몸이 힘들죠. 예, 이런 것도 기운이 빠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수와 목을 생조해서 한 세력으로 묶는 거고요. 화토금, 예, 이것을 내가 기운을 설하는 쪽으로 한 세력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행을 그 음양의 두 세력으로 구분을 지는 그러한 방식이 돼요. 그러면 왜 오행을 이렇게 두 세력으로 구분을 져야 되느냐? 바로 나항의 중화 때문입니다. 중화.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음양의 균형이 중용에 있다면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이거는 그 일항 일항이 아니라 그 저기 그 일절 음양에서 나왔었죠.
사막의 알로에, 뭐 인삼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멸,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음양의 균형을 맞추듯이 오행에서는 이 중용을 맞추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화라고 합니다. 가운데로 화합하는 거죠. 즉 평균적인 화합이 바로 중화예요. 그러면 다시 요 그림으로 가보죠. 이 그 사멸, 음양이 안 맞으면 사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음양이 잘 맞으면 조화가 잘 되겠군요. 그러면요, 이 주체 세력에 돈이 올 수도 있고 직업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주체 세력이 이제 목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 그림을 또 못 바꾸니까 계속 여기를 주체 세력 삼지요. 자, 이쪽에 여기가 주체 세력이에요. 이쪽이 주체 세력인데 여기에 돈이 올 수도 직업이 올 수도 뭐 애정 관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그것이 마땅히 약하다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마땅히 강하다면 이 설기 쪽이 필요해요. 강하다면 설기, 약하다면 생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주체에서 무조건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고 무조건 나를 설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태거와 불급을 여기서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태거와 불급에서요. 이것이 첫 번째로 첫 번째 예문으로 주체가 약하다고 봅시다. 약하다고 예문을 들어보죠. 그러면 이 약한 것은 마땅히 생조가 필요하죠.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수생목이 매우 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수와 목 사이에 토가 딱 사주상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글자의 위치가 수와 목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생목을 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토국수를 당하니까 수의 입장에서는 극을 당하기 바쁘니까 이 목을 생할 기운이 없어요. 자기도 괴로우니까. 또 마찬가지죠. 이 목을 같은 기운으로 도와주는 걸 조라고 그랬죠. 예, 이 목의 기운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목 옆에 금이 딱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이 목의 기운도 같은 목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 중화가 잘 안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렇게 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극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극의 극으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이 목이 만약에 주체 세력인데 여기가 I라고 쳐요. I. 그러면 요번에는 엄마의 위치를요. 그 금에다가 두죠. 이쪽이 바로 모친의 위치입니다. 모친의 위치예요. 예, 모친의 위치. 자, 아이가 매우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요번엔 엄마가 금의 위치로 가서 아이를 훈육을 해야 돼요. 애가 말도 잘 안 듣고 좀 속을 썩여요. 그래서 크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 수의 위치에 있거나 혹은 화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먼저 수의 위치에 할머니를 넣어보죠. 예, 엄마가 금의 위치에서 아이의 잘못된 점을 크게 야단치며 극으로 훈육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그래요. 막 손자를 감싸고 안아주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훈육의 효과가 중간에 소멸되어 버리죠. 그리고 또 요번에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뭐 효도에 대한 얘기를 막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화위치에서 아이고 너나 잘해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로 이거 훈육의 효과가 큰일 났죠. 이거는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조에서도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극에서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마땅히 생을 받아야 된다면 생을 잘 해줘야 하고요. 마땅히 설기를 해야 한다면 설기의 기운이 잘 원활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이래야 중화라는 음양의 평균 화합이 원활하게 맞춰집니다. 이것이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체 세력에다가요, 직업도 넣을 수 있고, 돈도 넣을 수 있고, 애정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그 글자, 돈이 지칭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돈을 극해주는 운이 와야 큰 돈을 법니다. 돈이 약해요?
그러면 마땅히 돈을 크게 그 생조해주는 이러한 기운이 와야 큰 돈을 법니다. 자, 극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돈이 너무 강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산속에서 한 1톤쯤 되는 그런 거 있을까요? 1톤쯤 되는 순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거 100kg만 돼도 문제인데 1톤짜리를 어떻게 갖고 와요? 이거를 버리고 오자니 남이 갖고 갈까봐 불안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올 그 산속에서 그걸 갖고 올 힘은 없고, 이러면 어때요? 그것을 쪼개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돈이 너무 강하면 이 돈을 분산해서 나눠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커다란 기업들은 어때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달려들어서 큰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해갖고 어때요? 큰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이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5절의 마지막 항인 10항 오행 배수표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그 표가 두 개가 보이시죠? 왼쪽에 주황색, 오른쪽에 녹색. 예, 특히 이 왼쪽 부분은요,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천간지지가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 예, 이 두 부분은요, 다음 2장 수업에서 바로 이어질 부분인데요. 예습 차원에서 먼저 꼭 외워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예, 천간은요,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죠. 예, 이것을 각 두 자씩 오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앞에 부분은 양, 뒤에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자세한 부분은 뒤에 2장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우선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예, 이렇게 꼭 암기를 먼저 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지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인묘목, 사오화, 진술충미토, 신유금, 해자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요. 인묘목, 사오화, 진술충미토, 신유금, 해자수. 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요. 그 진술충미는 4개가 있죠. 4글자가. 다른 건 다 2글자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여기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 이 계절에서 보게 되면 진술충미토가 사계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그 목은요, 이 춘, 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 이것은 여름이죠. 예, 그리고 또 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추. 그 다음에 겨울은 이 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추나추동이죠. 사계절. 예, 이 사계절 중에 이 사계는 뭐냐면 환절기를 얘기를 해요. 환절기. 지는요, 봄과 여름, 그러니까 목과 화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미는요, 화와 금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리고 여기에 술은요, 금과 수,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사이에 끼어 있는 환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 바로 수와 목 사이에 들어 있어서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4글자가 있고 4개의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또 지지에서요. 이 지지가 12지지죠. 12개의 지지가 있죠. 1년이 12달이니까요. 한 개의 지지가 한 달씩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이는 2월, 그 다음에 묘는 3월, 그리고 이제 환절기가 하나 보니까 진이 4월, 그리고 양력으로 이 뱀사자가 써 있는 이게 이제 5월이 되고요. 저기 그 5월이 되고, 그리고 이 5가 이제 6월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7월은 또 이제 미월이 되고요. 그리고 양력으로 8월은 신월, 그리고 9월은 6월, 그리고 또 10월은 환절기니까 술월, 그리고 양력 11월은 해월, 양력 12월은 자월, 그러고 난 다음에 01월은 또 축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2달씩을 목화 금수가 차지하고요. 그리고 환절기의 한 달을
진술, 충미가 조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방향 부분인데요. 이 방향 꼭 외우셔야 돼요. 이사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방향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울 때는 동방목, 남방화, 서방금, 북방수 이렇게 방위와 오행을 이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는 중앙에 해당이 돼요. 이 중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점이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에 해당이 되고요. 또 토라는 것 자체는 이 그 중궁이라고 그래갖고 가운데 있어서 얘는 방해가 없어요. 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현재의 위치나 기준점을 토로 잡고 방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수라는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그 암기할 때는요, 어떻게 외우냐면 목화토금수의 순서대로 목은 38목, 그 다음에 화는 27화, 토는 50토, 그 다음에 금은 49금, 수는 16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목화토금수의 순서대로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1, 2, 3, 4, 5를 먼저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16수, 27화, 그 다음에 38목, 49금, 50토. 그래서 숫자를 먼저 하던 아니면 오행을 먼저 하던 편한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 오음 부분은 그 제 이름 좋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음은 꼭 알아야 되는 것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오음 중에서요, 한글의 그 자음 부분만을 이제 오행에 배속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모음은 오행에 배속이 안 돼 있어요. 이 자음만이 오행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역, 키역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역, 키역은 목, 니은, 디귿, 티귿, 리을은 화음이고요. 이응, 히읗은 토음이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음이에요. 그리고 그 미음, 비읍, 피읍은 수의 음이고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크크, 목, 느드트르, 화, 으흐, 토, 스즈츠, 금, 무브프, 수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한자로 아, 설, 후, 치,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라는 것은 그 이 기역, 키역을 발음하려면 이의 앞부분에다가 혀끝을 대고 발음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 이게 상아처럼 삐져나온 이 송곳니 부분, 그 부분까지 혀를 대야 되기 때문에 아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치는 그 금의 치는 이 아와는 좀 다르죠. 금의 치는 이거는 이빨 사이로 바람이 삐져나오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아와 치가 좀 다른 발음이고요. 그리고 느드트르는 설이죠. 혀 끝이 입천장을 닿으면서 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응과 히읗은 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목구멍이죠. 목구멍 안에서 나는 소리고요. 그리고 미음, 비읍, 피읍은요 순음이라고 그래갖고 입술이 오므러졌다가 입술이 이렇게 뽕 하면서 터지듯이 이렇게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 그래서 아, 설, 후치, 순. 이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크크목, 느드트루화, 으흐, 토, 그 다음에 스즈츠, 금, 그 다음에 무브프, 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옷색도 이것도 그 상담자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저 무슨 색깔 옷이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청적, 황백, 흑,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그냥 외우세요. 청적, 황백, 흑. 청적, 황백, 흑은요, 여기에 방향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그 태왕사신기라고 한창 큰 히트를 쳤던 그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 청은 청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의 청룡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남방의 주작. 그죠? 그 다음에 황은 뭐냐면 중궁이에요. 얘는 어떤 동물이 아니고 황제예요. 황제. 가운데 있는 황제. 그리고 백은 서방 백호죠. 백호. 서방은 백호예요. 그리고 북방은 또 현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4대 그 영물이죠. 4대 영물로 이걸 배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청룡, 주작, 그 다음에 백호, 현무라는, 그리고 토는 황제이고요. 이런 규물도 이제 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색깔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청적, 황백, 흑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 오기는요, 오기는 건강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오기서부터 해갖고 이걸 묶을까요? 오기서부터 해갖고
오장육부, 그리고 우측 녹색에 여기에 보면 오체오규까지는 이 부분은 그 건강 상담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일단 풍열, 습조, 한 이렇게 오행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목의 병은 풍병이죠. 바람의 병이에요. 바람. 목은 바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는 열병이에요. 화병 같은 것이 다 이 그 화의 기운에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이게 살이 물러버리는 습한 것. 이것은 토의 그 병과 관련이 돼요. 그리고 아토피처럼 피부 껍데기가 뭐 이렇게 마른다. 라는데 이 피부 껍데기의 우측에 그 오체의 금의 부분을 가보세요. 그럼 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의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이거는 이제 추운 거죠. 네, 추운 거. 이 추운 것은 이 방광 부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 되면 소변이 쉽게 마렵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오기, 오장, 육부, 오체, 오규. 이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풍열, 습조, 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장과 육부는 그 오행을 붙여서 연계해서 외우셔요. 그래서 간담목, 심장, 소장, 화, 그 다음에 비위토, 폐, 대장, 금, 신장, 방광, 수이고요. 여성분들은 신장, 방광에 자궁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자궁, 수. 그래서 실제로 사주에 수기에 문제가 있거나 수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 이 자궁 쪽이 약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장과 육부는 간담모, 심장, 소장, 화, 비위토, 폐, 대장, 금, 그 다음에 신장, 방광수 이렇게 연계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장부 말고 장과 부 말고 오체가 또 있죠. 오규가 또 있고요. 이 규가 이제 구멍규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멍규.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오체 그다음에 오규 이거는요. 그 역시 건강 상담에 굉장히 많이 써요. 일단은 오체에서요. 목은 근이에요. 심줄이죠. 심줄. 그래서 뭐 루게릭병이라고 그러나요? 그 영화에서도 그 소재가 되었던 이렇게 심줄이 비틀리고 뭐 이런 병들이 생기는 분들이 이게 그 근이 좀 약한 분, 목에 이상이 있는 그런 사주의 분들이 이런 병이 좀 있고요. 화는 혈이에요. 피죠. 그래서 화가 약한 분들은 저혈압, 그다음에 화가 강한 분들은 고혈압이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토는 육이죠. 육. 고기입니다. 예, 근육 중에서 이제 이 그 심줄 부분이 아니라 이제 육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토의 부분이 잘 형성이 된 부분은 살집이 좋아요. 두툼하니 허리가 굵고 살집이 좋아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강한 여성분들 치고 이 허리가 가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대부분 두툼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 피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자, 그런데요, 이 금과 수에서 이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수에서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단순히 뼈만 얘기하면 이 뼈는 금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수는요, 뼈 속에 들어있는 진액이라고 봐야 될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방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야 자벽 당신이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게 실전 상담을 하다가 보고 이제 건강 특히 어떤 병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토론하다가 보면 이 수는 진액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진액 뼈 속에. 그래서 여기에 그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신장, 방광, 자궁을 넣으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여성분들은 자궁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 부분에다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게 되면 여기에 우측에 다시 골로 갈게요. 이 골 속에 뼈 속에 진액이 빠지죠. 그래서 골다공증 이런 거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뼈라고 단순히 뼈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기 그 뼈 속에 진액이라고 봐야 되고요. 단순히 뼈만 얘기하면 이 뼈는 이 골이라는 것은 이거는 금의 부분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전 상담하다가 금의 기운이 강하거나 금의 기운이 퇴가한 분들 보게 되면요. 흔히 말하는 통뼈라고 그러죠. 예,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전 통뼈 같아요. 여성분들도 전 통뼈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과 수에서 이 골이라는 부분이요. 이거는 뼈 속에 진액이라는 것과 단순히 뼈의 골조만을 얘기한다면 금에다 집어넣어야 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오균은요. 눈, 혀, 입, 코, 귀인데요. 실제로 그 목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요. 이 눈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목의 기운이 과다 설기가 된다. 이런 분들이 안경 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이 화는 또 이제 혓바늘이 잘 돋는 분들 보게 되면 열이 많죠.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토는 입인데 뭐 입에 헌디 나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금이 이제 그 콘데요. 이 금에 문제가 생기면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이 냄새도 잘 못 맡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의 기운이 진에게 약해지면 귀가 어두운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이 오규 부분은요. 오규 부분은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 이 상담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일부 쓰입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에 그 이 규자가 나온 김에 이 규라는 것이 구멍 규자거든요. 이 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 오수 부분을 잠깐 가보시게 되면요. 모든 수가 홀짝, 짝홀, 홀짝 이렇게 홀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38목에서 홀짝으로 돼 있고 27화에서 짝홀로 돼 있고 이렇게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는데요. 숫자에서는 홀수를 양이라 하고요. 짝수를 음이라 합니다. 예. 홀수를 양이라고 짝수를 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요. 이건 뭐 야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완성체와 불완성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요. 남자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음이죠. 그래서 이 규라는 것이 구멍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그 이렇게 학문과 그다음에 이제 생식 그 뭐죠? 요도를 포함한 건데요. 남자들은 숫자가 양이에요. 9개의 규밖에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산도라는 걸 또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완성체죠. 10이라는 완성체. 완성체이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불완전체면은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규라는 것이 여성분들은 10규,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9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오지 부분은요, 오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학문적으로 쓰여도 실전 상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이 오미 부분, 예, 이거는 이렇게 그 뭐죠? 이거 이렇게 문장 표시를 이걸로 하고 오미 부분은 이 부분은 많이 쓰여요. 신슨 담매 짠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신슨 담매 짠. 실제로 이 수의 이상이 있는 분들이요. 신장, 방광, 자궁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신장염 그러면 짠맛 절대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죠? 신장염. 그리고 아토피 있는 분들이 매운 거 먹으면 또 상당히 더 나빠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단맛, 근육이 많아요. 육이 많아요. 뚱뚱한 분들이 이 단맛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쓴맛, 뭐 인삼처럼 이렇게 삼처럼 쓴맛, 쓴바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또 열이 더 올라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주에 목이 약한 사람들은 신 것을 거의 못 먹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신쓴 담매 짠 이런 식으로 그냥 앞 글자만 외우시면 되고요. 좀 한자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산고 감 신함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치는 이 실전 상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요. 뭐 누린내, 타는내, 단내, 비린내, 썩는내 이걸 많이 쓰지 않고요. 오축 그다음에 오곡, 오과, 오체, 오상. 그래서 요 아래쪽은 이게 실전 상담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뭐 오가가 뭐 오얏은 자두죠. 이 오얏은 그 사람들이 이게 오얏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두예요, 자두. 그래서 뭐 목의 기운이 약한 뭐 자두만 먹어. 아니 뭐 목은 이제 시력이 좀 나쁘거나 간의 기운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에는 뭐 비타민 C도 있고 뭐 요즘 뭐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단두시 뭐 자두 먹어 뭐 이런 얘기는 좀 웃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미, 오치, 오축, 그다음에 곡, 과, 채, 상. 이 부분은 그렇게 실전 상대에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규까지 여기에 보면 오규까지 요거를 쭉 선을 치면 오규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미리 그 단어장처럼 만들어서 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 5장, 저 1장 그 4절 그 오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울 게 좀 많았죠. 그 오행에서는 양도 10판까지 있었고 양도 좀 많았고요. 이 공부는요. 이 공부는 지금 그 순차적으로 배워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1권은요. 1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지금 처음 배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분 쪼개서 배우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1권은 한 덩어리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그러면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렇게 큰 분류는 있지만 그럼 사람 그러면 대략 모양새가 비슷하죠. 직립보행하고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의 위치, 코의 위치 다 비슷비슷하죠, 위치가요. 예, 고양이과 동물 그러면 어때요? 뭐 사자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정말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있고 이런데 고양이과 그러면 어때요? 일단 움직임이 좀 기민하고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이렇게 고양이과라는 말로 이렇게 그게 딱 느낌이 가는 게 있죠. 뭐 개과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 한 덩어리로 크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일권은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 이 4강까지 강좌를 들어보신 이 초보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설명이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 지금 강좌의 수준이요. 중상급 이상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중급 이상의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급자 분들이 또 들어볼 만한 내용도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강좌를 들을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초보자 분들은요, 이 강좌를 깨우치고 동향을 깨우치는 것은 재탕, 삼탕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신기하게도 이것을 뒤까지 다 들어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한 덩어리니까. 이 공부 한다니까 1번을 알아야 2번을 알고 2번을 알아야 3번을 아는 게 아니라 1번 중에서 일부 모르는 것은 10번까지 다 듣고 나야 1번에 다시가 설명하게 되면 아, 이 얘기였어 하고 10번 뒤에까지 가야 연계가 되는 것이 다시 1번과 연계가 되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동양학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냥 쭉 듣고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급분 이상 분들은요, 중급분 이상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많이 그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치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급자 분들이 간혹 이것을 듣는다면 고급자 입문 과정에 들어있는 분들이겠죠. 뭐 월등한 고급자라면 뭐 들어볼 만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그 여기에서 이 내용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힌트를 많이 얻을 겁니다. 아, 이렇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러한 힌트를 많이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자 과정에 있는 분들은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자기가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추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예측해보는 다양한 그러한 그 소재를 찾는 그러한 것을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지금 공부를 나름대로 그 강좌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경은 쓰고는 있는데 이게 기초부터 창업반까지다가 보니까 단순히 그냥 생 기초만을 가르칠 수는 없고요.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창업에 자신이 없는 분들, 이 부분들은 또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것을 취미로 하던 아니면 전업으로 할 마음이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야지 결국은 이 사주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가 어렵더라도 그 초보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2번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1권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고요. 특히 중급 이상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확장해야 될 것, 그리고 고수분들은 특히 고수분 이제 그 좀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요. 이미 창업을 해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더 뭔가 확장하겠다 하는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낸다면 그 부분을 갖고 화두 삼아서 많은 추론을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1장 강의가 이제 쭉 나눠져 있었는데요. 1장 강좌를 마치고요. 다음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